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코로나19는 한국의 보건당국과 국민들의 수준 높은 예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큰 걱정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체감이 미약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나약성, 보이지 않는 것에 인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심, 인간의 존엄성을 소리도 없이 깡그리 무너뜨리는 두려움, 산자와 주권자가 문지방 넓이의 간격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다는 차이에 대한 두려움, 산자의 존엄성은 고사하고 코로나로 죽은 자는 장례 절차도 없이 곧바로 비닐에 밀봉되어 화장되어 버리는 실태에 대한 안타까움, 삶과 죽음이 어쩔 수 없이 마구잡이로 취급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오는 박탈감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민엄사에서 출판했고 김하영 선생님이 옮긴 것입니다. 먼저 알베르 까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알베르 까미, 1913년 11월 7일 알제리의 몽도비에서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다. 포도농장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전쟁에 징집되어 목숨을 잃은 뒤 가정부로 일하는 어머니와 할머니 아래에서 가난하게 자란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재능을 키우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에 갈 기회를 얻는다. 알제대학 철학과 재학 시절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창작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데 무엇보다 이 시기에 장 그르니에를 만나 그를 사상적 스승으로 여긴다. 1934년 장 그르니에의 권유로 공산당에도 가입하지만 내면적인 갈등을 겪다 탈퇴한다. 교수가 되려고 했으나 건강 문제로 교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진보 일간지에서 신문 기자 일을 한다. 1942년에 이방인을 발표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렸으며 에세이, 시지프 신화, 희곡, 칼리굴라 등을 발표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다. 1947년에는 7년여를 매달린 끝에 탈고한 패스트를 출간하는데 이 작품은 즉각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까미는 비평가상을 수상한다. 44살의 젊은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인 1960년 1월 4일 미셸 갈리마르와 함께 파리로 떠나다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하죠.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에는 오랑에서 처음 발생을 합니다. 오랑이라는 도시는 알제리 해안에 면한 프랑스의 한 도청 소재지로 평범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못생기고 재미없는 도시라고 합니다. 비둘기도 나무도 공원도 없어서 새들이 날개치는 소리도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하늘을 보고 읽을 수 있을 뿐이고 봄이 온다는 것도 오직 바람결이나 어린 장사꾼들이 변두리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꽃 광주리를 보고서야 겨우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봄을 파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해가 내리쬐서 벽이란 벽은 모두 흐릿한 재로 뒤덮이고 가을에는 그와 반대로 홍수로 땅은 진흙탕이 됩니다. 맑은 날씨는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찾아오는데요. 이러한 기후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열광적이면서도 무심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권태에 절어 있으며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오랑은 아무리 보아도 낌새가 없는 그렇게 다른 도시들보다 몸이 건조한 완전히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보다 더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러 겪는 불편함인데요. 이곳에서 병을 앓는 사람은 아주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돈 이야기로 분주할 때 더위로 불꽃을 튀기는 듯한 수많은 벽돌 뒤에서 덫에 걸린 채 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쯤에서 보면 이곳 시민들로서는 그해 봄에 발생한 말썽거리들을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납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패스트의 발생과 함께 벌어지는 프랑스 오랑의 모습을 보러 떠나보겠습니다. 4월 16일 아침이다. 의사 베르나르 리유는 자신의 진찰실을 나오다가 청계참 한복판에서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목격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도시는 완전한 현대적인 도시로서 쥐가 나올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수위 미셸 영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만 수위는 단호하게 이 건물에는 절대 쥐가 없다고 말하면서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고 말한다. 같은 날 저녁에 베르나르 리유는 자기 집 건물 복도에서 주둥이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쥐를 발견한다. 의사는 쥐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의 아내는 병석에 누워 있는데 이튿날 어느 산중에 있는 요양소로 떠나기로 되어 있다. 다음 날 4월 17일 아침 8시에 수위가 건물 복도 한복판에서 죽은 쥐 3마리를 발견한다. 수위는 어떤 짓궂은 장난꾼들이 한 짓이라고 푸념을 한다. 불안한 기분으로 의사 리유는 그의 환자들 중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변두리 지역부터 회진을 시작한다. 그는 쓰레기 위에 팽개쳐진 쥐 10여 마리를 보게 된다. 요양소에 가는 아내를 배웅하기 위해 기차역에 간 리유는 플랫폼에서도 죽은 쥐들로 가득 찬 상자를 겨드랑이에 낀 역부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바로 그날 오후 레몽 랑베르라는 사람이 리유를 찾아온다. 그는 파리 어느 큰 신문사의 기자인데 아랍인들의 생활 조건을 취재하는 중이라며 그네들의 보건 상태에 대한 기사거리를 얻고자 찾아왔다고 한다. 리유는 보건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대답했지만 이 신문 기사가 과연 진실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인지 철저하게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증언을 거부한다. 같은 날 오후 5시 리유는 새로운 왕진을 나서다가 장타루라는 젊은이와 마주친다. 리유는 그를 스페인 무용가들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다. 장타루는 담배를 빨아대면서 청계 위의 자기 발 앞에서 뻗어가고 있는 쥐 한 마리의 마지막 경련을 들여다보고 있다. 의사를 본 그는 인사를 건네면서 쥐들이 이런 식으로 출현하는 것은 기묘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튿날인 4월 18일 아침, 리유는 역에 가서 아내 대신 집안일을 도와줄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 그리고 수위를 만난다. 수위는 낙담한 듯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 지하실에서 다락방에 이르기까지 계단에 쥐들이 여나문 말이나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리유는 시청의 쥐잡이 담당과에 전화를 건다. 수많은 쥐들이 떼를 지어 밖으로 나와 죽는다는데 메르시의 과장은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묻지만 이 시청 과장은 그 일이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단은 노력은 해보겠다고 말끝을 흐린다. 리유는 자신의 가정부가 자기 남편이 근무하는 큰 공장에서 죽은 쥐를 수백 마리나 썰어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 무렵부터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18일부터 공장들과 창고들이 수백 마리씩 되는 쥐의 사체들을 개워낸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고통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예 놈들의 명을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도시의 외곽지대에서부터 시내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리유가 지나가는 곳이면 어디나, 특히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나 쥐들이 쓰레기통 속에 쌓인 채 아니면 도랑 속에 길게 열을 지은 채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다. 석간신문은 그날부터 이 사건을 도맡아서 과연 시 당국이 행동을 개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구역질 나는 쥐떼들의 침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긴급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추궁했다. 시 당국은 아무런 제안도 마련한 것이 없었고 전혀 아무런 대책도 세운 것이 없었지만 우선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한다. 우선 매일 아침 죽은 쥐들을 수거해 화장장으로 운반해서 태워버리라고 한다. 그러나 그 후 며칠이 지나자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죽은 쥐들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가고 그 수집의 양은 매일 아침 더욱 많아진다. 나흘째 되는 날부터 쥐들은 떼를 지어서 거리에 나와 죽는다. 집안의 구석진 곳으로부터, 지하실 창고 수잭 구멍으로부터 쥐들은 떼를 지어 비틀거리면서 기어나와 햇빛을 보면 어지러운지 휘청거리고 제자리에서 매물 돌다가 사람들 곁에 와서 죽어버린다. 밤이면 찍찍거리는 채우의 작은 소리가 역력하게 들려오곤 한다. 아침에 변두리 지역에서는 뾰족한 주둥이에 작은 꽃 같은 선형을 묻힌 채 어떤 놈은 퉁퉁 부어서 썩어가고 또 어떤 놈은 뻣뻣이 굳은 몸에 아직은 수염 많은 꼿꼿이 세워가지고 그냥 개천 바닥에 질비하게 낮아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내에서조차도 층계참이나 앞마당에 무더기로 사람 눈에 띄는 것이다. 그것들은 또 행정관서의 홀에서, 학교의 체육관에서, 때로는 카페의 테라스에서 한 마리씩 따로따로 죽어 있기도 했다. 시민들은 시내의 가장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질색을 하곤 했다. 아름광장, 간선도로, 프롱드메르 산책로 같은 곳도 점점 그것들로 더러워진다. 새벽이면 죽은 쥐들을 말끔히 치어 없애건만 낮 동안 시가지에서는 그것들의 수가 차츰차츰 늘어난다. 사태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랑스토크 통신은 무료로 제공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25일 단 하루 동안에 쥐 6,231마리가 죽어 소각되었다고 알릴 정도였다. 그 숫자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 4월 28일 랑스토크 통신이 약 8,000마리의 쥐를 수거했다는 뉴스를 발표하자 도시의 불안은 그 절정에 달한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바닷가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피난 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튿날 통신사는 그 현상이 돌연 멎었고 쥐잡이 담당과에서 수거한 죽은 쥐의 수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감소했다고 보도를 한다. 석간신문에는 쥐들의 치매는 완전히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 수위 미셸 영감의 정상을 보면 환자가 상반신을 침대 밑으로 내민 채 한 손은 배에 또 한 손은 목덜미에 대고 대단한 힘을 쓰면서 불그스름한 담즙을 오물통에다 개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애를 쓴 끝에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서 수위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체온이 39도 5분였고 목의 멍울과 사지가 부어 올랐으며 옆구리에 거무스름한 반점 2개가 번져나오고 있었다. 그는 뱃속이 아프다며 끙끙거렸다. 악취가 풍겨대는 입에서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진 채 툭 붉어져 나온 두 눈을 의사에게로 돌렸다. 수위는 갈증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다. 수위는 헛소리를 해댔고 열이 40도나 오르는 가운데 쥐를 원망하고 있었다. 멍울은 더 크게 부어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했고 목질이 박혀 있었다. 4월 30일에 수위가 죽는다. 그 이후 수위와 비슷한 증상을 앓고 죽은 사람들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공포가 시작된다. 장타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몇 주일 전부터 오랑의 시내 중심가 한 호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부자이며 호인이며 스페인 무용사와 악사들 집에 열심히 드나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수첩에 무언가를 계속 기록을 한다. 기록한 자질구레한 일들 중에 전차 성무원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캉이라는 사람이 열병에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다. 관악대에서 나팔을 불던 사람인데 폐가 약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수첩에는 고양이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도 적고 있다. 시내에서는 쥐 이야기가 온통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호텔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쥐가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호텔의 하녀 한 사람도 열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와 열병에 걸린 환자의 수가 이미 10여 명을 헤아리기 시작했고 그중 대부분이 치명적이라고 적고 있다. 그는 의사 리유에 관해서도 충실히 적고 있다. 의사 리유는 오랑시 의사회 회장인 리샤러에게 전화를 해서 환자들의 격리를 요구한다. 리샤러는 도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전염의 위험이 있는 확정도 없다며 자기에겐 격리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단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도청의 지사에게 말해보는 것뿐이라고 한다. 그러는 사이에 이 도시에 소나기가 퍼붓는다. 그 갑작스런 폭우에 이어서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된다. 날씨마저도 한몫을 하여 도시 전체가 열병을 앓고 있다. 리유는 한 집 한 집 회진을 해 나갈수록 불안이 더욱 짙어지는 것을 느낀다. 바로 그날 저녁 한 늙은이 환자의 이웃에 사람 하나가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헛소리를 해대더니 구토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몽울들은 수위의 것보다 더 컸고 그중 하나는 곪기 시작하고 이내 썩은 과일처럼 쩍 갈라진다. 집으로 돌아온 리유는 도청의 약품 제작소에 전화를 건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이미 비슷한 정세의 환자들이 왕진을 청해 온다. 곪은 데를 10십자로 그어서 째니까 멍울에서는 피가 섞인 고름이 쏟아져 나온다. 환자들은 피를 흘리면서 사지를 비튼다. 그러나 배와 다리에 반쯤이 돋아나면서 어떤 멍울들은 더 이상 곪지 않게 되었다가 또다시 부어오른다. 대개의 경우 환자는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죽어나간다. 쥐들의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던 신문이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다. 쥐들은 눈에 띄는 거리에 나와 죽었지만 사람들은 방 안에서 죽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문은 오직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도청과 시청에서는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던 다른 의사들도 생각을 같이 하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불과 며칠 동안에 사망 건수가 몇 배로 불어났으니 그 회개한 병이 깊이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유행병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리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의사 카스텔이 리유를 만나러 온다. 카스텔은 중국과 파리에서 이러한 경우를 겪은 경험이 있다. 그는 이것이 패스트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병은 온대 지방에서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없어진 것이고 파리에서도 약 20년 전에 그 병이 돌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다. 리유는 지금이 그때보다도 덜 심한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처음으로 패스트라는 말이 이제 막 사람들의 입 밖에 나오기 시작한다. 시민들의 반응은 생각했던 대로이다. 사실 재앙이란 모두가 다 같이 겪는 것이지만 그것이 막상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여간해서는 믿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이 세상에는 전쟁만큼이나 많은 패스트가 있어 왔다. 그러면서도 패스트나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속수무책이었다. 따라서 그의 망설임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가 불안과 믿음 사이에서 엉거주춤하고 있었던 것도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말한다. 오래 가지는 않겠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야. 전쟁이라는 것은 필경 너무나 어리석은 짓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법도 없는 것이다. 어리석음은 언제나 악착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재앙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재앙이 항상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니다. 악몽에서 악몽을 거듭하는 가운데 지나가 버리는 쪽은 사람들, 그것도 첫째로 휴머니스트들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재앙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추측했던 것이다. 그들은 사업을 계속했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고 제각기 의견을 지니고 있었다. 리유는 그 병에 관한 숫자들이 그의 기억 속에서 뱅뱅 돌았다. 역사상 알려진 약 30차례에 걸친 대규모 패스트가 1억에 가까운 인명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생각한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있었던 패스트에서는 하루 동안의 희생자가 1만 명이 났고 70년 전 중국 관동에서는
재앙이 주민들에게까지 미치기도 전에 4만 마리의 쥐가 패스트에 걸려 죽었다. 패스트에 휩쓸려 새 한 마리를 볼 수 없게 된 아테네. 말없이 죽음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중국의 도시들.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체들을 구덩이에 쳐놓고 있는 마르세유의 도형수들. 패스트의 광란하는 바람을 막기 위해 프로방스에 건설한 거대한 성벽. 그 도시의 끔찍스러운 거지들. 콘스탄티노플 병원의 진흙바닥에 납작하게 깔린 채 썩어가는 칙칙한 침상들. 흑사병이 창궐하는 동안 갈고리에 찍혀서 끌려나가는 환자들. 마스크를 쓴 의사들의 카니발. 밀라노의 공동묘지에서 벌어진 산 사람들의 성교. 공포에 질린 런던시의 시체 운반 수레들. 그리고 도처에서 항시 끊이지 않는 인간들의 비명으로 넘쳐나는 밤과 낮. 아니다. 그런 모든 것도 그 한나절의 평화를 없애버리기에는 충분하지 못한다. 리유는 바다의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루크테티우스가 말한 바 있는 패스트에 휩쓸린 아테네 사람들이 바다 앞에 드높이 세워놓았다는 화장터의 장작 더미들을 생각한다. 사람들은 밤에 그곳으로 시체들을 옮겼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산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이 아끼는 이들의 시신을 그곳에 갖다 놓으려고 횃불을 휘두르며 다투었고 자기들의 시체를 포기하는 이보다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싸워 이기려고 했다. 고요하고 어두침침한 바다 앞에서 벌겋게 타오르는 모닥불 화장대. 가만히 굽어보고 있는 하늘로 빽빽히 솟아오르는 도끼 서린 김과 불꽃으로 번떡이는 어둠 속에서의 횃불 싸움. 이런 것을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두려운 것은 패스트라는 것이 확실하게 된 즈음에 시청 직원인 조제프 그랑과 이웃인 코타르가 리유를 찾아왔다. 그는 사망 집계 결과 사본 한 벌을 리유에게 갖다 주었다. 숫자가 불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 이튿날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고집을 세운 덕분으로 리유는 도청의 보건위원회를 소집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소집회의에서 라샤르 지사는 패스트라는 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른다. 패스트라는 게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나면 무자비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패스트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어하는 심정이라는 거다. 리유는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이건 장티푸스 같은 성격의 열병이지만 멍울과 구토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울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분석 실험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 연구소에서는 굵직한 패스트균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지만 균의 어떤 특수한 변화 형상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설명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주지사 리샤르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1년의 분석 실험의 통계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리유는 말합니다. 어떤 세균이 사흘 동안에 비장의 용적을 4곱줄로 불어나게 하고 장갑막의 임파선이 오렌지 크기만큼 커지고 죽처럼 물컹물컹해지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그야말로 일말의 주저도 허락하지 않는 사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전염된 가정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이 퍼지고 있는 추세로 보아서는 이 상태가 중지되지 않는 한 2개월 내에 이 도시의 반수가 생명을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패스트라 부르건 지혜열이라 부르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반수가 목숨을 잃는 것을 저지하는 일입니다. 이런 리오의 말에도 답답하게도 주지사 리샤르는 이렇게 말한다.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 자체가 저절로 멈추지 않는 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자면 그 병이 패스트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확정이 절대적이지 않는 이상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지적함으로써 사태를 요약하려는 생각입니다. 리유는 시민의 반수가 죽을 위험성을 두고 지사가 패스트냐 아니냐의 어휘 문제를 논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결국 지사는 설령 패스트가 아니라 해도
패스트가 발생했을 때 취하는 예방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 여기서 공무원들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서류나 어떤 표현에 대한 탁상 공론을 펼치는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회의가 열린 다음 날 열병은 좀 더 확산된다. 신문에 나긴 했지만 가벼운 어조였고 도청에서 시내 으슥한 골목골목에 재빨리 갖다 붙여놓은 작은 흰색 벽보에도 당국이 사태를 정면에서 직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론을 불안한 쪽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 역력한 것입니다. 사흘 만에 병동 2개가 가득 차 버립니다. 리샤르는 당국이 어느 학교를 접수해서 보조병원으로 개조하겠다고 합니다. 리유는 백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몽울 수술을 계속합니다. 카르텔은 전염병에 관한 책들을 펼쳐보곤 쥐더리 패스트 혹은 그와 대단한 흡사한 병으로 죽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 쥐들은 수만 마리의 벼룩을 퍼뜨려 놓아서 제때에 극을 막지 않는다면 그 벼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병을 전염시킬 거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리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무렵에는 시간이 정지한 것만 같았다. 불과 나흘 동안의 열병은 4단계에 걸친 비약을 보였다. 사망자가 16명에서 24, 28, 32로 불어났다. 그때까지 농담 속에 자신들의 불안감을 숨겨왔던 시민들은 거리에서 한층 더 낙담한 표정이 되었고 한층 더 말이 없어져 버렸다. 리유는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조치들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지사는 총독부에 명령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한다. 총독부에 명령을 요청하겠다는 지사의 말을 듣고 명령을 기다리다니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하면서 리유는 전화를 끊어버린다. 도청에서는 리샤르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주도록 식민지 수도에 보낼 보고서를 리유에게 작성해 달라고 의뢰해 온다. 리유는 거기다가 임상적인 진술과 숫자들을 기재한다. 같은 날 40명의 사망자가 생긴다. 지사는 자기 말대로 그 이튿날부터 공표한 조치들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의무적인 신고와 격리는 여전히 계속하게 한다. 환자가 생긴 집들은 폐쇄 소독되었고 가족들은 안전격리 조치에 따르게 했으며 매장은 장차 결정될 조건에 따라 시당국이 맡아 하기로 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는 충분했지만 만약 유행병이 더 퍼진다면 부족한 숫자였다. 리유가 친 전보에 대해 구급용 재고는 바닥이 났고 새 것은 제조에 더 착수한다는 답이 왔다. 그동안의 시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러시아워가 되면 전차는 여전히 10,000원이었다가 낮이 되면 텅 비고 더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도 일상의 생활을 해나간다. 저녁 되면 변함없는 인파가 거리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고 영화관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모여든다. 며칠 동안 사망자의 수가 불과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사망자의 수가 다시 30명으로 늘어난 날 베르나르 리유는 저들이 겁을 먹었소 하며 지사가 내미는 공문을 받아 읽는다. 전보에는 패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폐쇄하라고 적혀 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일부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유럽의 상황이 이러했겠죠. 안일하게 대처해 초등 방역에 실패한 나머지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5,0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